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건 예방주사를 맞았다. 이태원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해이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깨달았거든요. 이태원발 환자 발생은 사실은 시스템 실패에 더 가까워요. 적어도 생활 속 거리두기가 좀 일렀나 봅니다. 아니 실패를 자인해야죠. 저희가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 이태원발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 사태 종식이 영원히 멀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서 더 애쓰고 계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더 깊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오늘의 더 특별한 게스트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상을 살아가야 할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감염원 파악이 불분명하고 또 상황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비를 맞은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걱정과 한숨들이 많으실 텐데 가을철쯤이나 올 것으로 예상했던 2차 재확산, 이 예상이 빗나가고 지금 이제 2차 확산이 확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번 그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우리가 예상했던 2차 재확산 이미 시작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노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예스와 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노. 다 노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럼 뭐 아직은 그럼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재갑 교수님? 지금 이제 이태원에서 얼마나 확산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더 상황을 봐야 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보다 더한 상황이 어쩌면 올해든 내년이든 또 올 수 있다는 사실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겨낼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앞으로 더 심하게 올 수 있는 상황들을 더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노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백수영 교수님은? 이 신천지랑 지금 이 이태원발 사태를 비교해 보면은 이태원발이 훨씬 더 작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모르는 점이 너무 많아서 우려가 되긴 하지만 이 정도의 사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파동이 와야만 재확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지금은 이게 유행의 일파의 아주 작은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지 더 큰 파도가 분명히 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고 그냥 냉정하게 과학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클럽이라는 것에 좀 감정이 욱하기도 하고 또 수면방은 무슨 얘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과 함께 호기심 더불어 이제 잘못된 또 가십으로 잘못 흐르는 선정주의 여기에 또 사람들이 좀 흥분이 있거든요. 이게 특정 고정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막 와서 섞이고 전국으로 흩어졌다는 게 아주 위험한 대목으로 보이지만 그런 특성을 제외하고 지금 규모로 봤을 때는 산발적 집단 감염의 한 유형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다. 문제는 이제 역학조사의 중요성인데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전 강조하면서 지자체장들이 하루 늦으면 한 달 우리가 공동체가 발목을 잡혀야 한다. 이게 좀 굉장히 와닿는 얘기인 것 같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보고 이것이 어쩌면 대유행의 전조 혹은 대유행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건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태원발 환자 발생은 사실은 시스템 실패에 더 가까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가만두면 사실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안 갈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클럽 안에서 실제로 거리를 지켜서 있다는 거 이미 불가능하다는 건 사실 누구든 다 알고 있는 있었고 거죠. 그다음에 클럽 안에서 마스크를 쓴다? 제가 만약에 갔어도 마스크 안 썼을 것 같아요. 저는 안 가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가더라도 내가 설마 걸릴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조성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어떤 시그널이나 어떻든 위기 상황에서의 그런 그 의사소통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라도 내가 위험할 거라 예상이 되면 본인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해결 방안은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이걸 열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야 부분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필이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넘어갈 때 하필이면 왜 이제 유흥업소들이 포함됐나? 그다음에 두 번째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시점이 하필 왜 연휴 전에 강조가 됐고 연휴 끝나자마자 할 거라고 왜 예상이 계속됐느냐? 게다가 이제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굳이 위기 단계를 심각해서도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굳이 그때 왜 했을까? 이런 시스템적인 에러들이 모이다 보니까 대형 사고가 발생한 상황들이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정도의 감염병 재난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 모두가 모든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도 다 처음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소위 말하면 다 초보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가면서 조금씩 정책적으로 더 섬세해지고 또 더 안전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이게 비교가 되는 게 지난달 사실 대구의 확진자가 부산 클럽을 다녀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확진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왜 이번 사건이 그때 상황과 다르게 더 많은 전파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까? 이게 5월 6일 날 확진이 된 게 사실은 다행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6일 날 확진이 되면서 이 사람이 이 클럽에 갔던 것이 2일이라고 밝혀졌는데 예. 사실은 동선을 찾아가다 보니까 2일이 아니고 4일 날, 5일 날 감염된 사람들도 있고 예. 또 지금 나온 소식으로는 메이드라는 클럽에서는 같은 날인데 다른 장소에서 감염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상황이 한 사람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고 이 환경 자체가 또 오염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 예. 뭐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보면은 이 시기에 이 이태원 지역에서의 일반적인 감염이 성립되어 있었다. 어느 정도의 환자들이 농축되어 있었다. 예. 또 이 시기에 그러면은 2일부터 시작한 것이냐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발증은 2일이지만 실제 감염이 이루어진 것은 그 전일 수도 있겠다 해서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잠재적인 유행은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문제는 이제 검사 대상자들 찾아내야 되잖아요. 예. 우리 방역 당국의 통제 범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물론 100%는 못 찾아낼 겁니다. 지금으로 봐서도. 그럼 결국은 남는다는 얘기는 무증상 감염의 전파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들이 또 지역사회에서 계속 감염을 시킨다면 산발적인 이 지역사회 전파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결론이겠죠. 개인의 신상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받고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 이후에 2배로 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있는데요. 네,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 이 이통사가 제공한 기지국 통신 기록을 전제로 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전달을 받았다. 다 추적할 것이다. 이미 문자 날렸다는 대상에 10,000명 좀 넘거든요. 그럼 이제 이태원의 황금 연휴 동안에 한 10,000여 명이 이제 움직였다고 치고 그분들이 다 성소수자일 가능성은 전 희박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홍석천 씨의 이야기에 상당히 주목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좀 아픔이 배 있어요. 검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아우팅이 된다라는 거 이게 나도 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공동체, 당신 자신과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서 그런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다행히 지자체에서 익명검사제를 하고 있으니 지금 검사를 받으세요라고 호소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소수자라는 조직은 이게 명문화된 조직이 아니잖아요. 이걸 찾아내는 건 사회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은폐해버리면. 그래서 지금은 이게 태풍 전략 아니고 햇볕 전략 써야 된다. 지금 채찍 전략 절대 안 된다. 당근 전략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또는 생활 방역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yes. 아니다. 생활 방역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no.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하나, 둘, 셋. 예스. 노는 뭡니까? 요는 예스와 노가 섞인 거죠. 세모입니다.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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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사실 뭐 비슷한 정도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것 자체를 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돌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를 사실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수도 없이 그렇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일상생활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근데 이미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많은 분들이 클럽이라는 데서 일상생활을 돌아가신 거예요. 클럽이라는 공간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힘든 공간이었던 거죠. 이거 생활 속 거리두기 아니면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계속 강조했잖아요. 이거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개인 방역 지키셔야 됩니다. 마스크 쓰는 거, 그다음에 1m 이상 거리 두는 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수도 없이 말했어요. 수도 없이 사실은. 예, 이게 결국은 생활 방역으로 가야 되는 거는 방향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거꾸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결국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이것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력하게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즉, 이 민주적인 방역이긴 하지만 이거를 거꾸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이 추이를 잘 보면서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와서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 생활 방역이라는 건 일단 같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건 예방 주사를 맞았다. 이태원 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해이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깨달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써 뭐 완화하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지금 해이해야 되는 것이 갑자기 긴장이 탁 생기면은 이것으로서 충분하고 또 유흥업소인 경우도 사실 언제까지 문 닫으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굶어 죽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미국에서도 그렇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뭐 바이러스가 지금 줄어들어서 문을 여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타협이 가능해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완화되는 것을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방역 지침 다 지킨다는 건 똑같기 때문에 저는 노라고 대답한 것이지 이쪽으로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모이신 우리 세모 최영인 네, 선생님. 저는 요라고 했죠. 예. 예스와 노의 이제 합성어인데 세모입니다. 예. 근데 저는 과거로 가야 된다고 봐요. 과거로 다시 예, 돌아가야 왜냐하면 된다. 우리 국민들을 트레이닝 시켜야 돼요. 망치면 도로 간다. 지금 괜찮으니까 풀었는데 망치면 도로 간다는 것을 학습하지 않으면 안 가요. 왜냐면 정부가 거짓말 하는구나. 언제든 위험하면 고강도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엎어놓은 거고 사실은 못 가. 경제가 문제거든. 아니요.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하죠. 돌아가는 모습을 안 보이면 앞으로는 진짜 못 돌아가요. 그래서 이번엔 돌아가야 할 때라고 좀 보는 거고 지금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 일단 바이러스 감염된 이 클럽들은 다 행정명령 2주 동안 영업 정지예요. 영업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나오는데 안 되죠. 그리고 여기를 문 닫으니까 홍대 감성주점 혹은 뭐 부산에도 클럽 아니 이태원을 닫으니까 강남 클럽에 줄을 서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보니까 이거 안 닫아요? 닫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어쨌든 이 똑같은 유형의 밀접 접촉이 발생하는 클럽은 정말 미안하지만 경제 타격이 가는 건 알지만 지금 나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2주 동안은 영업 정지다. 2주 후에 다시 점검해보자. 자신 있으면 방역수칙 지키면서 해라. 우리가 매일 가서 보겠다. 그래서 제가 세모인 이유는 밀접 접촉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곳은 2주 단위로라도 영업을 중지하자. 과거로 돌아가는 강한 모습을 좀 보이자. 우리 스스로 옥죄는 모습도 있어야 한다. 계속 풀기만 할 수는 없다. 이런 의견입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과격한 줄 알았더니 듣고 보니까 그냥 클럽 문 닫자 이런 얘기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러니까 잘 지키는 데는 그냥 놔두고 그럼요. 문제가 있는 지역 문제가 있는 범위나 그 지역만 문을 닫게 하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처음에 너무 과격하게 뭐 다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전체를 돌아가는 줄 알고. 근데 사실 좀 부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사실 교회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 이후에 사실은 예전 예배 형태로 돌아가겠다고 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냥 전체 다 모여서 예배 드리자. 심지어 뭐 어떤 단체는 5월 31일을 전체 교회 예배의 날 뭐 이렇게 하던 해서 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단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 클럽 상황들이 나온 거를 정말 이게 쓴 약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쓴 약이 될 거라 생각이 예방 들어요. 주사라고 말씀하셨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인이 없었으면 아마 교회들 열렸을 거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 벌어져서 감염자들이 있어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집단 발병 분명히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 했었던 그 온라인 예배하고 오프라인 예배 병행하고
그 교인 수 줄였던 이 방식으로 어쩌면 코로나 끝날 때까지 가야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 이번 상황을 보시고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날짜로 보면은 연휴 때 이게 발생한 것이 훨씬 더 다행이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휴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이것이 발생했다 그러면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인데 예방 주사는 아주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재확산 기로에 놓인 지금이야말로 어찌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긴장의 끈을 바짝 조여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화면 보고 얘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은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지역사회 추가적인 전파 차단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과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생활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종식을 바라며 의료 현장에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방역하고 있는 대한민국. 저희가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때는 코로나 확진자였지만 이제는 완치가 되셨고요. 나아가서 백신 개발을 위해서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신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에서 이분 직접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지금 건강 상태는 매우 좋고요.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1월에 중국 우한으로 출장을 다녀오신 뒤에 확진 판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전세기 타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먼저 선 검사했었거든요. 예. 중국에서 바로 와가지고 그때 확정이 판정 받고 병원 들어갔어요. 실제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어느 정도 고통이 있으셨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기침도 별로 없었고 그냥 증상이 별로 없었어요. 네,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었어요. 또 하나 이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치료 과정에서. 네. 그분들의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방호복이 막 엄청 두껍고 크고 또 저 있던 데는 막 산소통 같은 것도 차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다가 이제 막 진료까지 보시고 예. 아 진짜 의료진은 진짜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의 방역, 소위 우리가 K 방역이라고도 얘기하고 의료 수준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시면서 본인이 느끼신 K 방역의 실체 어떻게 느끼세요? 아 일단은 국가가 있다는 거에서 되게 많이 감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진짜 우리나라가 위기 때 위기 대처 능력이 참 뛰어나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듣기로 아주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본인의 혈액을 기부하고 계시죠, 지금? 기간은 한 4주 정도 제가 기부를 했고요. 예. 기부를 했을 때 그 많이 위급하신 환자분이 낫는다고 막 그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되게 뿌듯했어요. 좀 받은 거에 대한 보답을 그렇게 해서라도 드릴 수 있어서 선뜻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가 완치하신 이해찬 씨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혈장 기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정말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사실은 좀 많이 움츠러드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냥 좀 숨어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지 않고 일단 이제 혈장 기부를 계속 해주시는 게 힘든데 그래도 해주시니 고맙고 사실 혈장 기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혈장 안에 이제 연구적인 목적에서는 어떤 항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항체, 효과가 좋은 항체가 어떤 건지를 이제 계속 이제 그걸 연구를 하려면 좀 많은 양의 혈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히 젊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 혈장 안에 항체가 많고 양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백신을 만든다든지 치료제를 만들 때 효과를 판정할 때 쓰는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또 혈장 치료제 측면에 있어서는 혈장 치료제는 그냥 이 피 전체를 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혈장을 여러 사람의 피를 모아서 그 혈장 안에 있는 항체를 농축해 가지고 만드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상용하기가 사실 많은 사람이 이제 혈액을 모아주셔야 한 뭐 15명, 10명 이렇게 치료하는 그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젊은 친구들이 건강할 때 이렇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혈장 치료제, 차세대 혈장 치료제 자체도 이제 개발을 하려면 이런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자, 백 교수님,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체 정체가 뭘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데요. 독감보다는 치사율이 높지만 사실은 메르스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거든요, 치사율은. 그런데 비해서 합병증은 또 다양하게 있어서 아직 우리가 연구를 시작한 지 5개월도 안 돼서 이 정체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라는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다 몰살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그렇게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몸의 면역에서 중요한 세포인 T세포를 일단은 공격을 해서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면역세포가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세포 자멸사라고 그러는데 에이팝토시스라는 걸 일으키기 때문에 대량으로 살상하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분명히 떨어지기 때문에 재확진이라든지 재양성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와서 항체가 있으면서도 바이러스가 있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설명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남자의 생식세포까지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정액에서도 이게 검출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상으로 보면 이게 생식불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아주 고약한 바이러스, 특히 독감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합병증이 많은, 그렇지만 또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주 경증으로 가면서도 후유증이 또 많이 남을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얘기만 들어도 상당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합병증을 많이 유발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미국과 영국에서 소위 어린이 괴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발병 양상은 이제 아이들에서 뭐 아주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있는 가와사키병이랑 유사한 형태, 뭐 피부나 여러 가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형태인데 가와사키 자체가 아직까지 원인이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생각하기는 코로나가 가와사키를 이제 촉매하는 어떤 자극이 됐던지 아니면 가와사키에 소인이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이 자극되면서 그 증상이 갑작스럽게 악화됐던지 정말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들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발병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감염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일주일 계약 연기했는데 이걸로 충분할까 하는 의문입니다.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뭐 거꾸로 돌아가야 한다. 일정 부분은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이 방역 당국이 아주 특별한 표현을 쓴 한 영역이 학교예요. 가장 보수적으로 결정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보수적으로 보면 학교 못 열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 연기한 것은 모니터링하는 시간을 확보한 것이고 20일에 고3 학생부터 과연 등교 계약을 하느냐. 어려울 것이다. 이게 저의 예측입니다. 방역 당국에 무제한의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요. 안 된다면 등원시키지 마라. 무리하게 학교 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고3 학생들 외에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 계약을 미루는 거 잘했다는 중론이거든요. 결단의 문제기는 해요. 만약에 고3을 계약을 시킬 거라 그러면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만반의 준비 안에는 몇 명은 발병할 수도 있겠다는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정말로 온라인 수업의 방법들 또는 정말 등교 수업을 아주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빨리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백 교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꼭 지켜야 될 어떤 방역 수칙이 있다고 하면 백 교수님 뭘 좀 제안해 주시겠어요? 우리 지금 민주적인 방역이라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이것이 결국은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가 너무 무서운 것이죠. 결국은 계속 산발적인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했던 것이 좀 해이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잡아서 잘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방역 당국과 국민 간의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신뢰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잘못된 정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주는 것하고 또 국민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여러 가지를 잘 방역 당국에 따라 잘 따르면서 또 한 가지는 방역 당국이 원할 때 자발적인 진단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을 잘 준수하면서 가면은 실제로 종식까지는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은 이 바이러스를 제압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가질 수는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치고 방역 당국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문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궁금하고 더 깊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바이러스한테 진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주 공포스러워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얼마나 줄이면서 이길 수 있는지 또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것이 개발이 얼마나 빨리 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의 공포도 사라지고 또 다음에 바이러스가 나올 때는 또 다시 늦지 않게끔 준비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